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이고요. 현대인과 스트레스, 이거 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만 바꿔도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자신을 포옹하듯 앉는 자세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거 한 20초 정도만 하셔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의 자세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다리를 살짝 벌린 채로 허리에 손을 탁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만으로도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이 8%나 증가하고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은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 이렇게 사람이 좀 위축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쫙 펴고 하늘도 한번 이렇게 탁 보고 당당한 자세로 한번 걸어보고 이러면 확실히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저희 행복한 아침과 함께 아침을 여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9월 마지막 날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1점 리뷰 폭주입니다. 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K-메신저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요. 이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메신저의 업데이트 이후에 이 앱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이 별점 평가에서요. 불편을 호소하는 최하위의 1점 리뷰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업데이트가 되셨나요? 저절로 되던데. 그 자동으로 돼서. 저도 저절로 처음에는 돼서. 생일 이렇게 나오고 오늘 또 바뀐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일부는 개편이 됐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친구 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 업데이트가 이렇게 된 이후에 불편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자동 업데이트 어떻게 해제할 수 있냐, 해제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입니다. 이용자가 남긴 리뷰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42%로 가장 많았고요. 사용자 환경과 디자인 불만 19%, 친구 목록과 프로필 불만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고려하는 리뷰도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 목록형에서 격자형으로 바뀐 친구 탭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격자형으로 바뀌면서 마치 이게 이제 인별그램처럼 원하지 않는 친구의 소식이라든지 광고까지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동영상이죠. 숏폼 탭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미성년자들이 숏폼에 무제한 노출된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만 여파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네, 이제 메신저 개편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면서 K사의 주가가 지난 26일에 장중한 때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K사는 결국 업데이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친구 목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개발 일정을 감안해서 올해 4분기 안에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한 데 이어서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빨리 뭐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네. 이게 또 고집스럽게 이제 적응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죠? 예. 그러기에는 이제 불만이 너무 커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K사 측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370만 명 신용 사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30일인 오늘부터 신용 사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해당 기간에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257만 7천여 명은 오늘부터
곧바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요.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 6천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용평점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라서요.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요.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이 올라서요. 약 2만 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많은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외유성 출장 논란입니다. 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서울 동작구 의회 의원 14명이요. 도시 환경 개선 등 미국의 혁신적 지방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국을 해서 나흘 만에 기관 방문을 끝냈고요. 주말에는 나야가라나 센트럴파크 같은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 일정은 출장 심사 때도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또 파주시 의회의 경우에는요. 파주시의 발전 방향 모색과 기업 활성화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9박 10일 일정으로 대만과 홍콩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출장 계획서에는 공식 일정 외에도요. 관광지 탐방이 포함돼 있었고 비공식 일정표에는 야시장, 전망대, 트램 탑승 등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파주시 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파주시 의회는 순수 목적의 출장일 뿐이라며 이런 외유성 출장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올 9월과 10월 두 달간 수도권 지방의회 해외 출장 74개 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개 팀이 주말상 이틀 이상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을 피해서 출장 일정을 짜라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저런 관광지로 출장을 가서 뭘 보고 와서 지방 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외유성 일정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915건, 지출 예산은 355억 원에 이릅니다.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가 이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관광 비용 같은 경우 여행사의 대표 강연비나 또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에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라,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 보고서 심사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지방 행정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보고 와서 그 반영이 되고 투명성, 그러니까 돈 제대로 잘 쓰는. 그 관광지 가시는 거면 본인 돈을 조금씩 더 내서 그걸 네네.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에이. 참. 다음 모닝필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3,200만 명 대이동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3,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동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총 3,218만 명이 대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993만 명이 이동을 해서요. 연휴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가 84.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철도나 버스, 항공, 해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가구당 예상 교통비 27만 8천 원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약 8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귀성 귀경객이 가장 집중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 이 동행 실태 조사 결과 이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과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귀경은 8일 오후 2시에서 3시 출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연휴 특별 교통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추석 전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 쉼터 등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항은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개방하고요.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5.2%, 11.9%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차가 막혀도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렇죠. 자, 오늘 모닝픽은 여기까지고요. 손석구 평론가는 가지 마시고 잠깐만 더 계셔 주세요. 네. 오늘 네. 뭐 뭐니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며 안개가 짙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했고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큽니다.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니까요.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과 광주가 25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다 그치는데요. 이후에는 연휴 동안 아직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맑고 흐린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손석구 평론가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은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투자할 때 좀 새겨 듣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많이 제가 이렇게 참 이 팔랑기로 한 세월 보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신 편이고. 인선 씨는 어때요? 저는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참 잘 들어요. 주변 사람들보다 엄마 아빠 말을. 그렇죠. 그래요? 저는 같이 진행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닮아갔어요. 저도 너무 얇디 얇은데 사실 이렇게 뭐 투자할 때 주변에서 뭐 이걸 해서 돈을 좀 벌었다더라 혹은 뭐 이게 좋다더라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솔깃하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조언해주는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워렌 버핏이나 혹은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투자자다.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쵸. 로버트 기요사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때는 책꽂이에 그 책 한 권 정도 있어야 되고 네. 이랬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분이 달인이잖아요, 거의. 근데 투자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견해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붕괴론 이런 것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라. 혹은 디지털 코인인 암호화폐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금이나 은, 코인 같은 데서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낙관론과 함께 미국의 대표 ETF를 매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성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그냥 조언을 하실 리는 없을 거고 또 이
의견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꼭 절대적으로 옳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반된 주장이라든지 그 배경 근거를 좀 짚어보면 요즘 이제 투자 시장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좀 변곡점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이 두 대가의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나만의 투자 전략,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에 좀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머니에서는 워렌 버핏 또 로버트 키요사키 두 사람이 전하는 투자 조언을 좀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주변에 엉터리 전문가들이 많은지 이게 카더라식의 신빙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명성이 자자한 그런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과 그 생각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기요사키식 투자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인선 사원 점심 때 밥 안 먹고 스마트폰만 보던데 뭘 그렇게 봤나? 아, 부장님. 제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 코인은 좀 위험하지 않나? 나는 아무래도 이 코인을 못 믿겠어. 부장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작가가 코인을 적극 추천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금 투자는 뭐 얘기한 게 없어. 난 최근에 금을 샀어. 아, 그 작가가 금 투자도 적극 권하더라고요. 그래? 네. 역시 그 작가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바가 있구만 그래. 아니 부장님 너무 일희일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확 나빴다가 확 좋았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요사키의 의견이 일반 이런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좀 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달러를 잘 못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가짜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키요사키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키요사키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가난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진짜 돈은 금이나 은 그리고 특정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사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코인의 경우에는 더 사지 않은 걸 자기도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정 코인을 본인은 한 6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얼마야? 현 시세 기준으로 보면 한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와. 해당하는 액수. 근데 방금 달러는 가짜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이 달러는 가짜 돈이다. 액면 그대로 이 말을 보면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는 세계 어디에서 다 통용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네. 기축통화라고 하죠. 이게 통화 위에 통화라고 불리는데 기요사키가 이제 달러를 가짜 돈이라고 표현을 한 건 달러 가치가 이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달러의 가치업 이상이 위험한 수준까지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유에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8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거의 석 달 만에 1조 달러씩 새로운 부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요사키가 이런 달러 폭락을 경고하는 큰 이유도 이 정부의 부채 문제 때문이고 미국은 이미 파산 상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꼽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기억하시겠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그때는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미 시중에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됐고 이 공급된 달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거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미국의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게 미국 정부가 결국
발행해서 달러로 돈 빌리는 거를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던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국 내 사정도 있지만 미국이랑 중국이 요즘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라는 걸 벌이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일본이고, 일본이 요즘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가 워낙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채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내가 미국 국채를 믿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더 약해지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키요사키는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를 가짜 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물 자산, 손으로 쥘 수 있는 금이나 은에 투자를 해라, 혹은 특정 코인에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실제로도요, 금값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현지 시간으로도 지난 22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고요. 요즘은요, 이제 친구 딸이나 아들 돌 때 돌반지 하나 해주겠다는 말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죠. 부담되죠. 왜냐면 요즘 금 한 돈의 가격이 70만 원을 훌쩍 넘겼고요. 이거 세금까지 더하면 돌반지 하나 샀는데 제가 최근에만 보더라도 80만 원이 와. 그냥 넘더라고요. 와, 저도 못 금값을 해줍니다. 보고 놀란 게요. 네. 그 행사 자주 가는 전남 한평군에 자주 갑니다. 네. 거기 유명한 거 하나 있죠. 황금 박쥐상. 아. 2008년에 28억 원을 들어서 세운 황금 박쥐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쥐상 지금은 얼마일까요? 이 박쥐상이 순금 162kg이랑 은 281kg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시세로 280억 원. 와. 10배. 10배.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 뭐 금반지 7, 80만 원 얘기하시는데 네. 7만 원 뭐 요런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10배가 뛰었어요. 왜 이렇게 금값이 마구마구 오른 겁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세 가지 요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연준이 최근에 이제 9개월 만에 실제로 금리를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내가 예금이나 이런 데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럴 바에는 이제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 같은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자산이 금으로 몰려들고 금값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건 금이 달러로 보통 많이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금을 살 때 이게 좀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겠다. 이런 것도 역시 금 투자 수요를 올리는 요인으로 꼽히게 되고, 마지막 전쟁 같은 이제 국제 정세 불안 요인인 거죠. 최근에도 이제 중동,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라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런 화폐를 못 믿겠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금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금값이 뛴다라는 말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금 매입 열풍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중앙은행들 95%가 앞으로 1년 동안 금 보유량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금 되게 좋아해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금을 사 모으는 금사재기 열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인도나 중국이 또 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형국들도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금을 왜 매입할까 중앙은행들이 생각해 보면 미국에 대한 거부감도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달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금을 매입을 해서 일종의 투자 안전초로서 금을 매입해 두겠다, 이런 욕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른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를 수밖에 오. 없겠구나 하는데 은은 왜 덩달아 이렇게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은도 같이 덩달아 오르는 게 맞는데 은은 좀 사용처가 다르죠. 이제 금목걸이 많이 하시지만 은목걸이는 잘 네, 안 맞아요. 하잖아요. 예. 은은 대신 이제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같은데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네트워크 장비, 전기차 이런 데 다 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성장 산업에서 은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니까 은이 계속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도 은도 다 그 공급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많아지니까 금값과 은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알고 나니까 금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긴 하는데 이미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금 투자 지금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금값 뭐 천정부지로 네, 치솟는다. 네. 똑같은 뉴스들이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추세로 보면 계속 오르고 네.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2015년에 금 온스당 가격이 1,100에서 한 1,200달러. 지금은 3,6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사 두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을 사서 내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금이 지금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을 산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값 상승률이 90% 이렇게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차익 노리고 금을 사시면 소위 말해서 고점에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금을 사신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긴 관점에서 일부를 금이나 은에 사시는 거는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은 가격이 요즘에는 상승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격을 상승률을 보시면 은 투자를 좀 더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점점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의 말처럼 신뢰도를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이 기요사키 주장이 코인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가 또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은 그 실물 자산 내가 보잖아요. 그리고 금은 만질 수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인은 내가 본 적도 없고 이거는 어디서 돌아다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걸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보여야 저희가 좀 믿을 텐데. 맞아. 이제 그 가지고 계시면은 숫자 화면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돈을 만질 수는 없죠. 예. 만질 수는 그렇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기요사키가 이제 달러를 가짜 돈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특정 코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는 이 특정 코인의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지. 2,100만 개. 이 이상은 이제 안 나옵니다. 거의 다 지금 발행이 됐어요. 요즘엔 발행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금처럼 유한한 자산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특정 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확실성 시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역 갈등도 있고 뭐 세세 곳곳에 전쟁도 나고 재정 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서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요사키는 이런 빗땡 코인 같은 게 올해 연말에 최소 20만 달러, 뭐 2035년까지는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요사키는 코인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중앙은행들을 빗대어서 기요사키가 하는 말이 중앙은행들이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권령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 피해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가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반영된 거거든요. 이제 이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없다는 거죠. 코인은 이걸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중앙화야말로 코인의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하는 쪽은 이제 반대로 중앙은행 같은 통제하는 기구가 없으니까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인은 이게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없고 이제 분산 원장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곳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참여자들이 나눠서 보관하고 다 이 거래되고 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이제 인증을 하고 신뢰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제 코인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탈중앙화가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요거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는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 가능성을 믿고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뭐 예전에도 안 됐지만 네.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안 식의 돼요. 뭐 소위 잭팟 투자, 한탕 투자 이런 것들은 코인 시장에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비땡코인이나 이땡리움 같은 이런 유명한 코인들은 제도권 금융으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것도 나왔고요. 각종 뭐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런 코인들의 그 자금을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변동성이 막 위아래로 출렁이지가 않아요. 안정적으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탕 투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물론 스타코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옥석을 가려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이런 코인 투자하면 정말로 일확천금 가져갈 수 있다, 투자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네. 저는 거의 100% 사귈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마지막 희망까지도 네. 싹 다 뭐 사라지는 그런 오히려? 느낌이 오히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은 네. 몰랐는데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도 한번 살펴볼게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톡방으로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선사원. 요즘도 코인 하는가? 네, 부장님. 당분간은 쭉 가볼 생각입니다만. 아하, 그 좀 정리를 하지 그래. 내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 선생 알지? 코인은 가치가 없대요. 금도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 말만 믿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 자네 워렌 버핏 몰라? 버핏 선생님의 조언은 새겨 들어야지. 부장님, 그냥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어. 응? 예? 자, 어디 말투신지. 말투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거나 친한 지인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부장님 지금 너무 깊게 관여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관여를 했던 이유는 일단 생각을 하는 마음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의견이 아니라 네. 워렌 버핏 선생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금과 코인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반대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임대료가 나온다, 농지에서 식량이 나온다, 하지만 코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실질적인 생산이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건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을 아무리 쓰다듬어 봐라, 아무 반응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꼬집기도 했고요. 이거는 버핏의 확고한 투자 절약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핏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만들어낸 걸 가지고 꾸준하게 이익도 내야 되고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창출해 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무가치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뭐 금, 은, 코인 이런 것들을 무가치한 투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워렌 버핏 관점에서는 금이랑 코인이 투자에서는 탈락입니다. 근데 제일 핫한 투자처를 제외시킨 건데, 그럼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신 겁니까? 네, 워렌 버핏의 투자 리스트를 딱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주 잘 만들고 계속 팔리고 이런 기업들을 회사들. 다 선호했어요. 예를 들면 콜라 회사, 사과폰 만드는 회사, 뭐 미국 대형은행, 혹은 뭐 글로벌 에너지 기업, 뭐 생활용품 만드는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실질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꾸준한 현금을 만든다,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바로 이게
버핏식의 투자 기준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해서 화제가 됐던 게 워렌 버핏이 꼭 집어서 그냥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분야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요? 네, 이제 저서가 최근에 나왔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추천한 게 있는데 이제 S&P 500 지수, 이제 미국 3대 지수 중에 하나죠. 여기를 추종하는 미국 ETF를 장기 보유하라. 장기 보유하라. 네, 이제 추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죠. 전성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어. 야, 근데 그래서 S&P 500 지수에 장기간 투자하라. 미국의 가능성을 인정하라.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S&P 500 지수를 흐름을 보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는 지수예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시장 전체 연동 그 흐름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최적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끝에 500 붙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상장 기업 500개 각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이고요. 이게 1957년 도입이 됐는데 꾸준히 연평균 7에서 10%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흐름만 본다면 내가 무슨 종목에 투자를 하지,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지, 언제 투자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언제든 부담 없이 딱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S&P 500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하면 뭐 5년 정도 하나요? 뭐 얼마 정도가 장기 투자죠? 버핏이 얘기하는 장기 투자의 기준은 최소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버핏은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이제 버핏은 단타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오래 투자를 해야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버핏이 그 전량, 주식 전량을 매도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지분이 있어요. 이 업체를 2008년에 처음 투자를 했거든요. 17년 만에 전량 매각을 했는데 이 해당 기간 동안 이 업체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3,890% 성장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버핏의 방식대로 그냥 17년 동안 꾸준히 묻어놓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3,890%의 수익을 내가 얻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 버핏 산세기명을 S&P 500 ETF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그렇죠. 들으면 솔깃해서 그래 뭐 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10년을 그걸 손을 대지 않을 여유가 좀 있어야 잊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잊어버리는 여유도 필요할 텐데 이게 이런 게 비슷한 뭐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좀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이 부족하거나 현금 흐름이 빠듯한 분들이라면 10년 동안 내 돈이 이거에 묶인다? 이건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버핏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전기차 업체 같은 저평가된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골라내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되게 맞네요.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주식시장을 보면 인공지능 이런 열풍들이 막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이런 장세 속에서 나만 버핏식으로 10년 동안 투자해야 이제 이러면 사실 이제 포모라고 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나만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니까 이 워렌 버핏식의 투자 마인드가 정말 좋은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투자 방식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뭐 우리 투자 방식에 좀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섞으면 되죠. 섞으면 되죠. 그러니까 버핏식의 장기 가치 투자는 분명히 실패 확률이 낮죠. 네. 그리고 매우 유용한 투자 방식인 건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일부, 예를 들면 20-30%는 워렌 버핏이 조언한 대로 장기 성장성이 유력한 뭐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장기로 묶어두는 거고 나머지 이제 7-80%를
각자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투자 전략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20, 30%와 7, 80%의 비중을 서로 바꿔도 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혼합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조언을 여기에서 딱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식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나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정 없이 계속 오를 거야라는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안전선을 설정해 두고 그 선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생각을 꼭 마음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짧게 네.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 중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하는 거 뭐가 오.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조언하는 방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아, 중요하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명확한 판단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모르는 분야는 투자하지 않는 게 사실 버핏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제일 내가 중요한 것 잘하는 같아요. 기업이나 사업에만 투자를 해라라는 부분도 이런 조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버핏과 기요사기. 예.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잠깐만요. 몇 분인지 안 보여요?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생방송이라 막 분주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어서 상의 오세요. 시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생방송 때는요, 정말 분주합니다. 네. 아, 제가 그래서요, 요리할 때 보면은요, 생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네. 생방송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제철 재료 가지고 만드는 네. 거잖아요. 이 제철 재료 갖고 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건 없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을에 이걸 먹을 때는 쌀인문을 꼭 닫아놓고 먹는다. 왜냐하면 가을에 이것은 맛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영양이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최고의 식재료다.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왠지 알 것 같아, 인선 씨. 저요? 네. 저 알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우리는 가을에 알아요, 집 제가? 나간 며느리 들어오는 거는 전어. 전어, 맞아. 전어. 가을 하면 전어인데. 대하철인데. 대하. 그렇지, 대야. 네.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이거 안 먹고 지나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는데요. 아욱입니다. 아, 맞네. 지난주에 아욱에는요.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아욱에는요. 시금치보다 2배의 칼슘이 많고요. 비타민도 듬뿍 들어있고요. 와. 면역력에 좋기 때문에 가을에 요거 안 먹고 지나가면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철 아욱으로 차린 건강 밥상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보통 아욱 그러면 보리새우와 함께 국만 많이 끓여 드셨죠? 맞아요. 오늘은 조금 스페셜하게 솥밥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맛있겠다. 와, 이게 생방송이 됩니까? 네. 제가 미리 생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잘 맞춰갖고 왔거든요. 네. 저한테 오늘 협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자칫하면 못 드십니다. 네.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보인다. 두 번째는요. 바로 애호박 넣은 된장찌개인데요. 우리가 솥밥이 있으니까 국물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욱 가지고 우리가 국물 요리로 국을 많이 드셨다면
오늘은 애호박의 단맛을 진하게 넣은 애호박 된장찌개도 같이 잡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오늘 제철 아욱으로 밥도 이게 솥밥이잖아요. 솥밥이죠. 거기다 찌개까지도 1+1인데 아, 오늘 좀 면역력 잘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흑반을 맞아, 했거든요. 맞아. 오늘 그냥 건강까지 잡아주시는데 오늘 보온 매직으로 네. 오늘 배고픈 거 스트라이크 아욱 좋아요. 아우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쌀을 먼저 담궈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 밥짓기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에 담가서 30분, 그다음에 이렇게 젖은 면보로 덮어서 30분을 두셔야지 굉장히 밥을 지었을 때 아주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솥밥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젖은 면보를 하는 이유는 요새 약간 쌀쌀하다 보니까 난방은 안 하지만 실내 기온이 약간 좀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높아졌다 그러나요? 실내 기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쌀 아래 금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쌀 아래 금이 가면 나중에 쌀 알갱이가 밥이 됐을 때 굉장히 바스러지잖아요. 그럼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젖은 면보를 조금 덮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욱을 준비를 하는데 아욱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랬으면 아욱이 제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욱은 맨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섬유질만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줄기 이렇게 좋다.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줄기까지 다 넣을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아욱 손질이 굉장히 까다롭기는 하나 요거 한번 해놓으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아마 좋아할 거예요. 와, 아욱이 저렇게 컸어요 원래. 네, 아욱이 워낙 이렇게 저걸 안 컸어요. 하면은 질겨지는 거구나. 네, 맞아요. 어. 질겨지고 이렇게 질겨지잖아요. 안 네, 잘라지는데 네. 요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것만 끊어줘야 준비하고 제가 밥을 바깥에서 미리 조금 해왔기 때문에 살짝 뜸이 들었어요. 지금. 맛있겠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아, 섬유질을. 네, 이렇게 해서 잘라 다 주시고요. 이렇게 다 자른 아욱은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욱 바락바락 주물러야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물러야 돼요. 그래요? 예, 우리가 풋내 난다고 요거 그냥 살살 하면은 맛이 오히려 없고요. 주물러야 아욱이 갖고 있는 약간의 떫은 맛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파랗게 요거를 바락바락 주물러서 파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 정성이네 보니까. 그렇죠. 어머님들이 여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잘라 버리세요. 잘라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와, 저 내리는 친구도 것만. 마사지가 필요하구나. 네. 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이 아욱을 넣으면 우리가 대문 닫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쌀인문 닫고 먹고 대문 닫고. 몰랐는데 누가 저는 와서 신기한 줄 뺏어 먹을까 알았어. 봐. 저렇게 다 일일이 좀 해야 더 맛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밥상을 차려놓는지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가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서 씨, 네. 잘 먹어야 되겠죠? 아, 그럼요. 그쵸. 야구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웃 시키기 얼마나 힘든데요.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볼에다가 놓고 물을 약간 넣고요. 네. 바락바락 이걸 주물러야 돼요. 근데 우리 보온 매직 보잖아요. 네. 저거 손질 앞에 조금 귀찮은 거 저거 끝나잖아요. 이제부터 되게 쉬워져요. 맞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바락바락 다 많이 주물러요. 네. 이렇게 주물러야 아욱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싱크대에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물을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란 초록색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질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시는 게 좋아요. 주물러 주는 게 좋아요. 네. 주무르신단다 또 내가. 주무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이제 아욱이 다 손질이 됐어요. 그랬으면 아욱이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 손질된 준비를 거. 해놨거든요. 네. 그랬으면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저게 저렇게 주물러도 모양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밥에 들어갈 거라 와. 약간 숟가락 안에 밥 알갱이하고 같이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썰어주세요. 맛있겠다. 김장김치 썰 때 소리 나죠. 서걱 서걱. 자, 이렇게 다 썰었으면 요거 이제 볼에다가 담아요. 네. 근데 저렇게 주물러도 풋내가 안 난다는 네. 게. 네. 아욱은 이렇게 주물러야 풋내가 안 나요. 싱싱한 향은 날라오는데. 그쵸? 싱싱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 하면 바로
밑간을 좀 하셔야 돼요. 밥에다가 이렇게 아욱을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면 살짝 간이 안 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간장 하고요. 국간장, 들기름을 넣고 들기름.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아, 저렇게 저게 밥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들기름 향도 같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밥 알갱이도 굉장히 맛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아욱하고 짝꿍이 바로 보리새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리새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볶아서 썼잖아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볶을 거예요. 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밥만 하면 돼요. 밥만. 저번에 보관해 놓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네. 아니죠. 새로 해야죠. 그건 우리 다 먹었으니까. 아, 다 그래요? 먹었으니까. 벌써 다 먹었어요? 그럼요. 일단은 준비한 쌀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네. 깨끗하게 이렇게 넣고 우리가 예인 씨 같은 경우 때문에 제가 미리 밥물을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재료까지 다 넣고 밥물 잡으면 쌀 표면이 어딘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밥을 놓은 상태에서 밥물을 먼저 잡아줘요. 아, 정말. 제가 예인 씨 초특급으로 알려드린 거 하나 있었죠. 밥물 미리 잡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쌀 표면과 물 표면이 딱 1cm. 1cm. 이렇게 딱 1cm. 그렇죠? 근데 다시마 우린물로 하는 이유는 다시마 우린물로 해야지만 훨씬 더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껏 넣으세요. 요거. 밑간 한 9 넣고. 네, 아홉 근데 진짜 넣고. 별거 없어요. 너무 굉장히 쉽게. 쉽잖아요. 네. 만약에 나는 솥밥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전기밥솥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전기밥솥에 해도 그렇죠. 돼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주세요. 보리새우. 아, 저거 들으면 맛있더라고요. 어머, 밥물이 아래 가라 있는데 물을 더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 그래요? 네, 끝. 걱정 있는데. 그리고 불을 켜요. 자, 지금부터 아마 요 쌀이 끓으면 요 뚜껑하고 솥 있는 데서 눈물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시간이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그러면 밥물이 잘박잘박하게 끓이면서 밥알이 끓여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불을 줄이고 12분간 뜸을 들이면 돼요. 요즘엔 저렇게 밥하라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안 해봐서. 제가 아까 꿀팁을 놓쳤거든요. 꿀팁? 네. 뭐 지나갔나요? 네, 꿀팁이 뭐였을까요? 이보은의 꿀팁 빠밤 그걸 놓쳤어요. 아, 다 꿀팁 같아서. 저기 다시마. 다시마. 네. 다시마도 물론 꿀팁이에요. 네. 제가 아까 아욱을 들기름하고 국간장에 조물조물 묻혔잖아요. 네. 그것도 꿀팁이고요. 아까 내내 이거 바락바락 씻으세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꿀팁이에요. 아. 오늘 두 가지 꿀팁을 제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다 꿀팁이네요, 뭐 사실. 그쵸?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밥 지을 동안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양념장. 양념장을 만들게요. 자, 일단 대파를 송송송송 좀 썰어주세요. 대파 넣은 양념장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다시마 우린물 좀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 한 좀 5큰술 남은 거. 정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간장? 간장. 진간장인가요? 네, 진간장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간 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빨간 고추. 난 고추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죠. 그다음에 네.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세요. 슥슥 밥에다 비벼 먹으면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네. 네. 그리고 설탕 안 들어가고요. 물엿도 안 들어가고 매실청 약간 조금 넣을게요. 오. 그리고 참기름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깻가루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다 됐어요. 야, 맛있겠다.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혹시 그곳에도 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으면 색깔 있는 파프리카 네, 넣나요? 맞아요. 빨간색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제가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로옹 파프리카라서 긴 거 있더라고요. 요거 맞아요. 굉장히 달고 맛있던데 그거 썰어 넣으시면 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은 만들어졌어요. 네.
자, 이제 양념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밥은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돼야 될 게 바로 애호박 넣은 찌개잖아요. 애 같아요. 아옥 넣은 애호박 찌개를 좀 만들게요. 일단 이 아옥도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네. 바락바락해서 이거 보세요. 약간 바락바락한 거 네, 티가 나죠? 애들이 축 늘어진 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요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두껍게 길게 한 3 내지 4cm 정도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아, 이건 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길이를 썰어 조금 주시고요. 다르게. 이번에 보온 매직은 아욱을 바락바락 마사지 해주는 게. 네. 근데 요거는 어머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 예인 씨랑 우리 국장님이랑 예. 인선 씨만 우리 이거 셋만 아마 모르나 모르셨을 봐요. 거예요. 예인 씨가 아직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 네, 거예요. 저는 받아먹기만 해서. 저건 진짜 어머니 음식이에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애호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호박 와, 썰어주는데 이 애호박도 이 아욱하고 같이 익혀줘야 되니까 반만 넣으세요. 반만. 반만 넣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도톰도톰하게 그냥 썰어주세요. 도톰도톰하게. 하긴. 이게 아, 좋다. 너무 굵으면 또 덜 익을 수 있으니까 네. 약간 도톰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 0.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이것도 여기에다가 좀 담아둘게요. 자, 그랬으면 이 애호박하고 같이 넣어도 좋을 만한 채소가 있죠. 바로 양파예요. 양파. 네, 양파도 이렇게 해서 반만 똑같이 썰어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채 썰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나중에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만 근데 이게 썰어주세요. 보니까 거의 단맛 삼총사인데요. 네, 양파, 맞아요. 애호박, 맞아요. 아욱 네. 다 달잖아요. 다 달잖아요. 걷다가 대파도 달아요. 그렇죠? 대파도 사총사네. 크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뭐 안 넣는다니까 이제 저걸로 야. 끝나요. 이건 한석봉 어머니처럼 그냥. 가래떡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옛날에 네. 진짜 가래떡 다 썰었잖아 집에서. 맞아요.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홍고추가 있는데 이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는 그냥 반달 썰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유 동글동글하게 썰면 어때요 하시면 그냥 이렇게 썰어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매콤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눈물샘이 나오면 불을 줄여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지금 눈물샘이 이렇게 나온다. 뽕글뽕글뽕글뽕글 나오고 있죠. 또 네. 5분에서 8분이 지났네.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돼야 밥물이 줄어드나 볼까요? 진짜.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끓고 밑에서. 있죠. 이렇게. 오. 물이 안 부족하네. 그렇죠. 안 부족해요. 오. 그랬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밥물을 조금 줄일 거예요. 그냥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거는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익었어요. 네, 왜냐하면 쌀알이 아직 다 뜸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렇게 놓고 뜸을 좀 드릴게요. 뜸 들이기 전에 한번 뒤섞어 주는군요. 예, 이렇게 뒤 섞어줘야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좀 드릴 뜸은 거예요. 한 12분 정도? 네, 요거는 12분. 왜냐하면 안에 좀 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우리가 맨쌀만, 그러니까 쌀만 하면 10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안에 채소가 보리새우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12분. 네. 자, 그랬으면 요거 요렇게 뚜껑 좀 열고 불을 켜고 아우, 맛있다. 쌀뜨물을 굉장히 진한 걸 제가 준비했거든요. 쌀뜨물. 네, 쌀뜨물을 진한 거를 요렇게 넣었어요. 자,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을 좀 풀 건데요. 된장은 그냥 풀면은 국물에 막 이렇게 휘 저어야 되니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채를 하나 이렇게 받쳐 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풀을게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구수하면서 달달하면서. 완전 달달하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아욱국이요. 우리가 아욱국 먹다 보면 정말 왜 문을 닫고 먹으라고 그러는지 알 정도로 정말 단맛 나는 채소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욱 먹다 보면 이렇게 술술 밥을 안 말았어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건데 요게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새우, 여기서 그다음에 새우 들어가요. 오. 국간장, 어. 그다음에 다진 마늘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다진 마늘. 이렇게 해서 요거 끓이면서 끓을 때 우리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걸 같이 넣어요. 아, 요거 그죠. 호박하고 채소들. 양파하고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넣어요. 맞아. 시작할 때 넣어야 이게 고루 있겠네요, 그쵸. 선생님. 왜냐하면 국물까지 나와야지 이게 단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바글바글 이제 끓어오르면 이제 아욱을 넣으세요. 아우 오늘 메인. 아, 그래서 바글바글 끓어올릴 때까지는 시간차를 좀 두시는구나. 그렇죠. 아욱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훨씬 더 맛있는데 지금 생방송이라 제가 시간을 둘 수가 없어서 같이 네네. 이렇게 끓였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이제 드실 준비만 하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것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죠. 그래야 이제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 옆에다가 제가 미리 조금 끓여놓은 게 있어요. 네. 와 왔다. 이제 향이 여기로 오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청양고추 야. 하고 그다음에 빨간 고추 내가 또 매운 마지막에 신이잖아. 넣고 매운 거 그다음에 만약에 간을 맞춘다. 그러면 무슨 간을 맞출까요, 예인 씨? 간 소금 간으로 살짝 맞추나요, 선생님?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국간장 간 맞춰도 되는데 저는 된장이기 때문에 살짝 바듯하게 끓이잖아요. 네. 그럼 아욱에서 나오는 단맛, 호박에서 나오는 단맛, 그다음에 양파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충분히 간을 안 맞춰도 안 맞춰도 맛있습니다. 돼요. 그럼요. 맛있겠다. 색만 봐도 이렇게 깊어 해서 보이죠. 이제 바글바글 이제 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밥을 한번 퍼볼까요? 네. 솥밥 좋아하시죠? 아유 아, 없어. 그리고 요즘에 솥밥을 안 해줘. 안 해줘요. 아, 집에서. 다 전기밥솥이죠. 그쵸. 솥밥 저 귀하죠. 귀하죠. 자, 우리가 이제 밥을 풀 때는 요 물에다가 와 약간 디테일하시다. 물기를 주고 난 다음에 밥을 퍼야 밥알이 여기에 안 묻어서 놀부가 뺨을 안 때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뜸을 12분 정도 다 들인 이쪽 솥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야 왔다. 아, 밥알 색깔 바뀐 거 보소. 야, 이거 뭐 끝났네. 아 요즘에 정말 솥밥 맛있겠죠? 귀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푸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솥밥 요즘에는 찾아가서 먹어야 돼요. 그럼. 솥밥 하는 집 찾아가서. 이제부터 말이 없어지는 시간이 왔네요. 와. 예전에는 솥밥집이 그 종로에 하나 있었어요. 맛있겠다. 근데 요즘에 솥밥집 좀 생기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거는 집에서 저렇게 해 먹기는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욱을 조금 넉넉하게 넣고 잡수셔야지 비볐을 때 입에서 먹는 풍성함이 있어요. 인선 씨 거기서 뭐 하세요? 네? 이제 제 시간이 온 것 같아가지고. 막 춤이 나오나 봐요. 자, 이렇게 잠깐만 요거 좀 덜어 놓고요. 야, 네. 아욱을 참 오랜만에 먹네요, 저는.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오. 손이 많이 가서 엄마가 안 아니, 해주셨나? 가을마다 제가 작년에도 아욱국 끓였는데요. 1년에 한 번 먹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정말요? 해주시면. 이렇게. 향이 좀 오죠. 네. 보리새우 향이랑 향이 좀 옵니다. 저렇게 제대로 해 먹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워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까지 향이 가요? 향이 좀 왔어요. 지금 살짝. 아니 전 지금 혼미. 혼미해져요. 맞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와. 뭐 향을 한번 먼저 옆에가 양념장이고요. 아우 향이 좋구나요. 옆에 야, 양념장까지 있어요. 네. 새우 향에다가 뭐 와. 이거 먹어봐야죠. 지금 무엇보다 지금 이 쌀의 색이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나는 양념장 안 하고 한번 그냥 먹어봐요.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오리지널로. 너무 기대됩니다. 와 향으로 끝났어요. 그랬어요. 나 이거 집에다가 자기 전에 방향제로 놓고 싶다. 자, 그랬으면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잡숴 보셔야 돼요. 요게 지금 아욱을 넣은 애호박 된장찌개인데요. 요게 굉장히 국처럼 요렇게 약간 국물이 낙낙해가지고 요게 맛있거든요. 요거랑 같이 잡수셔야 됩니다. 너무 맛있죠. 야, 이건
정말 맛이 깊다. 야, 그렇죠? 인선 그냥 씨 먹어도-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먹다가 아이고. 사실 아욱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이렇게 바락바락하지 않으면 아욱이 살짝 조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나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뜨거우니까. 네. 그러면서 요 안에 보리새우 씹히는 식감도 좋아요. 네. 이거 와, 이거 찌개 향이 와, 오늘 아욱 스페셜인데요? 야, 오늘 아욱 야, 그 소리 나왔네요. 이제 아나운서의 그 소리. 우리 이거 3명 먹으면 와, 우리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이거 와, 저희 교체해야 됩니다, 이제. 양념장 넣어서 먹어봐야지. 너무 어떠세요? 깊다. 깊죠? 이게 두 가지 음식이 다 깊어. 와, 응? 그냥 날라리가 아니야. 대충한 요리가 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정성이 들어가서 맛도 깊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와, 양념장 하니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이거 아니, 진짜, 아욱에서 원래 이런 향이 났었나요? 네. 아욱에서 그런 향이 납니다. 진짜 저는 그리고 이 찌개에서 설탕이나 뭐 단 거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단 거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너무 달지 않아요? 그리고 아욱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욱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락바락 잘 씻어주셔야 돼요. 와, 국물. 정말 부드럽다. 찌개 예술이다. 야,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이거 2개만 딱 놓고 먹어야겠는데요? 그쵸? 다른 반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떠세요? 역대급이에요. 맞아, 역대급 맛있어. 지금 대하가 생각이 안 나요. 아, 가을에는 이제 날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선선함 넘어서 쌀쌀해질 때 이거 아욱 요리 이거 해서 드셔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아욱을 가지고 이렇게 밥도 하고 그다음에 찌개도 끓여드렸잖아요. 아욱 가지고 나물도 해서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네. 꼭 가을엔 아욱 메뉴로 든든하게 한번 속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맛도 너무 좋고. 근데 여기 이거 소개 안 드렸는데 애호박이 아욱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살짝 도톰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쵸. 근데 푹 익어서 너무 부드러워요. 야,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어디 이거 끝나고 식사하실 거죠? 네. 저희는 끝나고 좀 더 먹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 다음 주는요 뭘까요? 바로 추석 특집인데요. 우리 추석 지난 바로 다음 날이 제가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추석 때 안 먹었던 음식들 온 가족 둘러앉아서 드실 수 있는 아주 메인 메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서울은 구름이 가득한 데다 안개가 끼어 있어 하늘빛이 흐립니다. 아침 공기도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한낮이 되면서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하늘빛도 밝아지겠습니다.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 서울은 25도까지 오릅니다. 10도 안팎의 큰 기온차를 보일 테니까요. 외투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가 25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됐다가 그칩니다. 그 이후에는 연휴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맑은 하늘과 흐린 하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쌀쌀한 바람까지 맞아요. 갔어요. 네. 와, 이럴 때 이런 국물 딱인데. 아우, 최고죠. 9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는 아욱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시피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세히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집에서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채널 A